국가행정전산망이 56시간 만에 복구된 첫날 민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렸던 업무 처리는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늑장 복구에 대해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고연봉과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잠시 뒤에 열리는 간담회에서 어떤 상생금융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진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차장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직무 대리 발령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오늘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가자지구 교전 중지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DPA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관리는 이스라엘 인질 석방 합의에 따라 현지 시각 20일 오전 11시, 우리 시각 오후 6시부터 교전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관리는 여전히 그런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에서 찾아낸 55m 길이의 지하 터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외국인 인질들을 이 병원에 데려왔다는 사실도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이스라엘군이 찾아낸 지하 터널입니다. 병원 건물 옆 공터에 세운 천막 아래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3m 아래로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수직으로 7m 더 내려가면 수평으로 된 주 터널과 만납니다. 주 터널은 입구에서 5m쯤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이고 이곳부터 50m가량 터널이 이어집니다. 터널 끝에는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방폭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폭문은 하마스가 우리 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병원 건물이 하마스의 테러에 쓰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병원을 급습한 이스라엘군은 이곳이 하마스의 작전 본부이자 인질 억류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달 공격 때 붙잡은 외국인 인질들을 이 병원에 데려오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머리를 천으로 가린 남성을 급하게 병원 안으로 끌고 갑니다. 웃옷을 벗은 남성이 팔에 부상을 입은 채 병원 침대에 실려 이동하고 다른 한 명은 대원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인질로 잡혀갔던 태국과 네팔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Hamas was hiding and murdering our hostages in Shifa Hospital. Hamas was building terror tunnels underneath Shifa Hospital. 이 병원에 입원했던 미수가 31명은 가자 남부 라파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기들은 곧 이집트로 옮겨져 진료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말 동안 상대국의 수도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공습이 9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주장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겨울을 맞아 전기와 난방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을 늘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상공에서 러시아의 드론이 방공망에 의해 격추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틀 연속 적이 수도를 공격했다며 드론이 파도처럼 여러 방향에서 날아왔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하루 동안 15대를 파괴했고 전날에도 29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가 일요일 새벽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에 테러 공격을 시도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모스크바에 드론이 날아온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43일 만. 모스크바 시장은 파편 낙하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없으며 긴급 구조팀이 출동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말 내내 드론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지역에서 2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번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9월 말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겨울 에너지 시설에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강추에 떨었던 악몽을 겪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공부대 정확성이 자국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Чим ближче до зими, тим більше буде російських намагань зробити удари потужніше. Ваша влучність, хлопці, це буквально життя для України. 앞서 러시아도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전투 목적의 드론 사용법과 기초 군사 지식 등을 가르치기로 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한 사전 경고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오늘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비해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강호필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한하는 도발 행위이다. 이 같은 사전 경고 성명은 북한의 정찰 위성 3차 발사가 최근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심원식 국방부 장관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이달 말 이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성명에 또 남북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명시적인 합의 조항 위반이 3,400여 차례에 달하고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정보 감시 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군사합의 가운데 공중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한 부분이 우선 정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 정지는 합참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정부 부처에서 검토한 뒤에 진행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합참의 대북 경고 성명은 지난해 12월 북소형 무인기 침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대북 경고 성명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과 이후 발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차장 검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전부터 2차장 검사 천암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소재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강원도 춘천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회원 제도로 운영되는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이 원하는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차장 검사가 가명으로 예약 등 편의를 봐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으름장 수준이지만 한 장관은 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민주당 일각에선 한 장관 탄핵 검토까지 거론하며 신경전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탄핵 공방에 뛰어든 건 민주당 친명계 일부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논의에 나선 게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인용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남는 장사라 치고 1일 1 탄핵 중인 거냐고 쏘아붙이더니 급기야 당 해산까지 거론했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당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판단하는 절차로 2014년 통합진보당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해산됐습니다. 한 장관은 실제 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부추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 장관 태도야말로 반헌법적이라며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장관 탄핵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검사범죄 대응 TF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지만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 탓에 한 장관은 내부 교통정리부터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장관과 돈봉투 수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와의 장외 설전이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원색적인 단체 비난전까지 벌어진 상황. 여기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 준비가 한창인 이때 때 아닌 대권 주자론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사자들은 나 말하는 거야 라고 의아해할까요? 아님 반가워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행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언젠가 가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 뭐 지금 가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어쨌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쟁 같은 것은 재미있게 볼 수도 있겠다. 언젠가라는 말로 대권을 염두에 두었음을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어쩌면 윤 대통령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는 말로 또 용산을 공격하면서 언제일지 모를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광주로 간 사이 한동훈 장관은 대구를 찾으면서 처음 정치권에 입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보다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설부터 제기됩니다. 특히 이 발언은 장관이 아닌 정치인의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출마설 두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새 너무 열심히 대구에 오신 거를 또 연구해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바로 재생이 대구로 데려가.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존경한다. 주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찾아서 하는 발언과 비슷하죠. 법무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방문했던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대구역을 떠날 때는 사진 찍자는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예매했던 열차표를 취소하고 저녁때가 돼서야 서울로 향했다고 하죠. 여권에서 기존 대권 주자들에 더해 새로 거론되는 인물이 늘어나는 반면 야권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지난 대선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연일 출석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심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리스크가 당을 옥죄고 있다고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바로 어제였죠. 비명계의 첫 공식 행보와 맞물려서 각종 해석을 낳고 차기 대선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다양한 반응도 있습니다. 복임제 행정관청 비슷하게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패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체제가 보니까 오류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향후에 정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민주당의 통합 메시지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마치 이재명이 잘못돼야지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공간이 생길 수 있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거라고 보고요.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총선과 더불어 일찌감치 화두에 오르고 있는 대권 가도. 총선을 앞두고 속속 몸풀기에 나서는 인사들이 등장하면서 지형 변화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 책임 운영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 본원을 통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2개 정부기관과 관계센터를 통해 국세청, 경찰청 등 23개 정부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정보 시스템을 수용,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사흘간 멈춰섰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주말 동안 복구를 마치고 오늘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복구 첫날인 오늘 서울 시내 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서는 오전 9시 업무를 시작한 뒤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민원 서비스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부터 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다소 몰렸지만 서류가 무사히 발급되면서 별다른 소동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늘은 1.5에서 2배 더 올 거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 등에서 모든 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56시간 동안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가까스로 복구되는 동안 비판이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입니다. 우리나라 행정 전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운영을 총괄하는 곳인데요. 18년 전 세계 최초 정부통합 데이터 센터로 시작한 기관으로 당시엔 정부통합전산센터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1,400개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서버를 구축해주고 있고요. 전국 기관들의 운영과 보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른바 컨트롤타워입니다. 이번에 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정부24와 세월도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요인으로 행안부가 지목한 건 서버 과부하 여부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 L4죠. 마찬가지로 정보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색 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기관 숫자들도 많은 데다 최근 모바일로 지문 인증을 비롯해 그 인증 수요 자체도 크게 늘면서 관리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정보관리원에선 관련 예산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급증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17%가 넘는 790억 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내실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졌죠. 무작정 덩치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단순 보완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까지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행정 전산망은 복구됐지만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복구 작업까지도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판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빠르게 어떤 베스트 인력을 투입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거 고치기 전에 빨리 백업으로 돌려서 네. 백업 쪽에서 서비스가 무중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카카오가 그 서비스가 중단돼 가지고 개인 지장을 받아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정부도 지금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더군다나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네. 정부는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투입하는 인력의 양이라든지 뭐 등등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심지어는 국방부조차도 MS에다가 MS, AWS 그런 곳에다가 상당히 많은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디지털과 관련된 기능을 갖다가 그쪽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과감하게 일부는 이양하는 거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고척돔에 울려 퍼졌던 함성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더 대단했는데요. 롤드컵 한중 결승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이 축구 경기 때나 볼 수 있었던 광화문 거리, 앞서 보신 것처럼 응원도 이렇게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각종 기록도 남겼습니다. 숫자로 함께 보시죠. 네, 1, 4, 10, 그리고 300입니다. 동시 접속 1억 명과 누적 시청 4억 명, 그리고 고척돔 좌석 매진까지 단 10분이 걸린 건데요. 결승 직전 암표 거래가가 300만 원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롤드컵이 뭐기에 이렇게 인기를 끈 걸까요? e스포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롤드컵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먼저 올해에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울지 않고 웃었네요. 네, 어제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리그의 T1이 중국 리그의 웨이보 게임즈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 지난 2017년 결승에서 패하고 눈물을 흘린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우승을 확정하고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T1과 이상혁이 우승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고요. 통산 4번째 우승으로 페이커 이상혁은 롤드컵의 역사를 또 새로 썼습니다. 어제 결승은 T1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3세트까지 매 세트가 30분이 안 걸릴 정도로 T1 선수들이 웨이보 선수들을 압도했습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이상혁과 최우재, 류민석 등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 이 팀이 시즌 초반에 성적도 좋지 않고 또 감독이 갑자기 경질되면서 부침을 많이 겪었는데요. 8월부터 독일든 성배라고 불렸던 T1의 감독 대행을 맡은 임재현 대행의 역할도 컸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 임재현 대행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기분 좋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네, 너무 고맙다. 네. 오늘을 위해서 조금 또 상대가 양대인 감독님이시기도 하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전에 준비했던 밴빅들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선수들이랑 다 같이 코치들이랑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롤드컵의 열기가 경기장 안팎에서 정말 뜨거웠는데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고요? 네, 이 게임을 만들고 리그를 주관하는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5년 만에 열린 대회를 팬데믹 후유증과 경기 침체 여파로 침체된 e스포츠 시장의 반전의 계기로 삼았는데요. 이런 야심찬 목표가 적중했습니다. 주최 측의 집계에 따르면 4강까지 집계한 시청률이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에서 열렸던 대회 때보다 65% 증가했고요. 결승전 누적 접속자가 1억 명, 대회 전체 누적 접속자 수는 처음으로 4억 명을 돌파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보기 위해서 해외의 많은 팬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고척돔의 입장권 18,000석이 10분 만에 매진됐고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화면과 함께 펼쳐진 거리 응원에는 약 1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전국 44개 극장에서도 롤드컵 결승에 생중계됐는데요. 영화 예매 순위 2위를 기록했고요. 모두 매진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게임 팬이 아니라면 이게 굉장히 생소한 풍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롤드컵이 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정식 명칭은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인데요. 롤의 월드컵이라고 해서 롤드컵으로 많이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고요. 우리나라에서 PC방 집계에서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9개 리그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와 북미, 중국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합한 리그까지 4개가 메이저 리그고요. 일본과 베트남, 브라질 등의 5개 리그가 마이너 리그입니다. 롤드컵은 정규 시즌을 마치고 시즌을 마감하는 대회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전 세계 9개 리그에서 성적이 좋은 22개 팀이 한 곳에 모여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올해도 지난달 10일부터 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예선과 토너먼트가 진행됐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면 매년 전 세계 유명 클럽들이 한 곳에 모여서 클럽 월드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5명의 선수가 나눠서 가져갈 우승 상금만 225만 5천 달러로 우리 돈 약 28억 원이고요. 여기 기념 상품 매출이 더해져서 최종 상금이 정해집니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마스터카드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고요. 또 우리 익숙한 레드불, 코카콜라 등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맥주축제 운영진이 10억 원대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잠적해 참여업체 40여 곳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발을 동동 구르던 피해자들은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까지 앞세웠던 화려한 축제의 씁쓸한 뒷모습,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노량진 축구장에서 막을 연 서울 맥주축제. 가수 코요테와 이찬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며 열흘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물품 대여 사업을 하는 손덕원 씨도 이동식 화장실 40여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축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생겼습니다. 이틀 안에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행사 운영진들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축제 조직이 사내이사는 행사 이후 위원회를 사직했다며 발을 뺐습니다. 결제 금액은 전체 6,6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900 얼마 정도? 배송이라든지 운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청소를 용역을 했던 인건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선지급을 다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마저도 저한테 이렇게 닥달을 하시니까. YTN 취재진이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고 운영진들도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 납부에 가서 자기를 줬어요. 운영진들이 잠적하면서 행사 부스 보증금이나 카드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업체만 40여 곳,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하고 구청장이 축사까지 했던 상황이라 지자체 행사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네 구행사, 단순 대관이 아니라 구행사회 같은 개념으로 내부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또 소식지에도 내고 다 냈단 말이에요. 동작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은 민간 행사에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구청 차원에서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 홍보지나 이런 데다가 실었던 거거든요. 벌써 한 달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축제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에 부푼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불경기에 대금까지 받지 못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느덧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엄윤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세금을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먼저 남은 2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북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총급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더 빨리 돼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한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뿐더러 세금도 일부 빼줍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제율도 2배 확대됐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자리인지 또 어떤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어떤 자리입니까? 네, 오늘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그러니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합니다.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에서 만나게 되고요.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과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의 사회공헌과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지난주 목요일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 차례 연기돼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네, 간담회라고는 하지만 이자 장사 이런 언급들도 있다 보니까 편한 자리는 아닌 듯한데 간담회 오늘 마련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서민도 기업도 지갑 닫고 허리띠 조이며 버티는 중인데 유일하게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은행권입니다. 지난 3분기 5대 시중은행 누적 이자 수익이 30조 원을 넘어섰고요. 5대 은행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가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자 수익을 낸 은행이 서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이어 이틀 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게 신호탄이 됐습니다. 당시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네,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수위에 은행 관계자들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일 금융지주들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고요. 이어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은행이 별다른 혁신도 없이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린다고 비판에 가세하면서 상생금융 압박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상생금융 압박은 올해 초에도 있었고 또 최근 몇몇 은행이 자체 상생금융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상생금융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시즌 1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 이후 은행들이 3년 동안 1조 원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반기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에는 가장 먼저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대상 1,0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안을 내놓으며 시즌 2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어 신한금융도 1,0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우리금융 등도 서둘러 지원안 마련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결국 오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추가로 어떤 방안들이 나올까요? 네, 사실 은행권은 지난주 내내 굉장히 고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담회 통보는 받았지만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상생안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겠다는 건데요. 간담회가 며칠 미뤄진 사이 다른 은행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피는 눈치 게임 인상도 받았습니다. 일단 주목할 건 이번 간담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하루 앞두고 열린다는 점입니다.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법안, 이른바 횡재세법에 대한 첫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넘는 순이자 수익을 얻게 되면 초과이익분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은행권이 오늘 초과이익 환원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당장 내일 법안 소위에서 강제 환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지주사들 사이의 물밑 교감 노력이 오간 것으로 미뤄 은행권 공동으로 수조 원대 기부금 출연을 제시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임직원 연봉 삭감도 검토되고 있지만 노사 간 합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못 박아 발표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묶음 상품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낱개당 가격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낱개 상품보다 묶음 상품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이버 쇼핑의 즉석밥, 햇반을 검색해봤습니다. 210g 상품 3개가 한 묶음인 제품은 2,370원입니다. 개당 가격은 790원인 꼴이죠. 6개짜리 묶음은 5,300원이었고요. 18개 묶음은 15,710원으로 개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883원, 872원이었습니다. 많이 살 때 오히려 더 비싼 셈이죠. 자, 이번엔 다른 제품도 보겠습니다. 하기스 맥스드라이 기저귀 제품입니다. 72매가 들어있는 상품 하나를 구매하면 21,500원, 한 장당 298원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3묶음 구매하면 장당 304원, 그리고 5묶음을 구매하면 장당 402원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더 비싼 현상을 번들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묶음이라는 번들과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최근 상품의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죠. 하지만 유통식품업계 꼼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유지한 채 질을 떨어뜨린 스킨플레이션에 이어 상식에 기댄 소비자를 기만하는 번들플레이션까지 싸게 사기 위해 묶음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에도 일목요연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단위 가격 표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이중고 속에 빚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 여실, 즉 원리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 잔액은 올해 3분기 말 2조 8,988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7.3% 급증했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가계보다 기업 대출에서 더 심각합니다. 올해 3분기 말 1조 9,754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9% 증가했고 일부 은행은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온화한 가을 햇살에 서풍까지 불어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가워서 하루 사이에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좀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3도, 광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수요일 밤 사이에는 중서부와 전북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